저는 올해 74세 된 김영수라고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3년 전 제 아들이 저에게 한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아버지 이제 요양원 알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이라니? 그곳은 제게 마치 인생의 마지막 정거장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요양원도 아닌 값비싼 간병인도 없이 매달 70만 원이라는 적은 비용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찾은 특별한 방법을 오늘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3년 전 42년을 함께한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홀로 남은 노인의 삶이 이토록 힘들 거라는 것을요. 아내가 있을 때는 병원에 가는 것도 장을 보는 것도 서로 의지하며 도와가며 생활했기에 비롯 몸은 조금 불편했지만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떠난 후 일상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불편했고 그 중에 가장 힘든 것은 혼자 밥 준비를 하고 혼밥 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지병으로 그렇게 떠난 후 나이 들어 혼자 산다는 것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서글픈지, 아내가 떠난 후 몇 달을 혼자 밥을 먹으며 아내 생각에 눈물을 훔친 적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혼자 되면서 먹는 것이 시원찮았는지 건강도 안 좋아져 병원에 가는 일조차 제게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있었지만 그들의 바쁜 생활을 알기에 병원 동행을 부탁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늘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 갔다 오던 중 발을 헛디뎌 크게 넘어졌습니다. 허리를 부여잡고 간신히 택시를 잡아 타고 인근 병원에 갔더니 골절상이라며 입원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의사는 최소 4개월이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죠. 고관절 쪽을 다쳤는데 부서지지는 않고 뼈에 금이 갔는데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의사는 말해줍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니 어쩔 수 없이 아들과 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병원에 온 아들과 딸이 제게 말을 했는데, 아버지 퇴원하시고 저희 집과 수정이 집에서 2개월씩 번갈아 가며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자식들에게는 미안했지만 꼼짝달싹하기 힘든 저로서는 그나마 좀 가깝게 사는 아들네 집에서 먼저 지내기로 했습니다. 아들네 집에 갔지만 며느리 눈치도 보이고 손주들도 아직 어려 아들의 집에서 보내는 것이 영 불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좁은 아파트에서 저는 마치 외부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부모의 집은 언제나 자녀들의 집이지만 자녀들의 집은 결코 부모의 집이 될 수 없다는 말을 그때서야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아들 집에서 지내기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아들은 직장이 멀어 일찍 혼자 밥을 먹고 출근한 후 며느리와 손주들과 같이 아침 식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아버님, 식사하시는 소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애들이 밥 먹는데 집중을 못하고 저도 신경이 좀 쓰이네요.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제게 한 말입니다. 저는 며느리의 그 말을 듣고 당황스럽고 손주들 앞에서 핀잔을 듣는 것 같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밥 먹을 때 쩝쩝거리는 소리를 내는 모양입니다. 아내가 생전에 밥 먹을 때 소리 좀 안 나게 먹으라는 소리를 제게 한 적이 가끔 있었지만 전 그것이 습관이 되어 별 생각이 없이 지내왔었습니다. 며느리의 밥 먹을 때 소리가 난다는 그 말에 그 후로는 같이 밥 먹는 것이 겁도 나고 눈치가 보여 혼자 식사를 하기 시작했고 걸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들 집에서 지낸 지 한 달이 넘어가자 며느리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손주들도 그렇고 집안 공기가 달라진 것이 느껴져 가시방석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손주들 공부하는데 방해된다며 TV 소리를 줄여달라고 했고 유튜브도 그냥 보지 말고 시끄러우니 이어폰 끼고 들어달라고 하더군요. 병원에서 나와 아들 집에서 지낸 지 한 달 겨우 지난 후 아들과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아픈 게 많이 좋아져 딸네 집에 가서 좀 지내면 될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하고 아들 집에서 옷가지를 챙겨 나왔습니다. 아들이 차로 딸네 집에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지만 택시를 타고 가겠다고 하고 돈을 조금 담아 봉투를 며느리에게 던져주다시피 하고 나왔습니다. 아들 집이지만 어찌됐던 며느리가 한 달 넘게 시아버지 병수발하느라 먹여주고 재워줬으니 없는 형편이지만 성의로 100만 원을 봉투에 담아주고 왔습니다. 딸네 집으로 옮긴 후에도 불편한 건 아들네 집과 비슷했습니다. 그나마 사위가 부침성이 좀 있는 편이라 지낼만 했지만 손녀딸이 중학생인데 사춘기를 심하게 앓고 있어 딸보다 손녀딸에게 눈치가 더 보였습니다. 딸은 아빠, 요즘 은서가 사춘기라 예민해서 그래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손녀 눈치가 보여 거실에 있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2개월 밖에 안 돼 아직 딸네 집에서 보호를 더 받으며 안정을 취해야 했지만 저는 딸네 집에서 서둘러 나와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진정으로 느꼈습니다. 오두막집이라도 내 집이 천국이다라는 말의 의미를요. 집으로 돌아왔지만 다리를 다친 후유증은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멀리 걷는 것은커녕 가까운 마트에 가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결국 간병인을 고용하게 되었고 매달 400만 원의 간병비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이 금액은 제 연금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었고 예금해 놓은 돈을 쓸 수밖에 없었고 자식들이 매달 일부를 지원해 주지 않았다면 간병인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간병인은 김순희 씨였습니다. 50대 중반의 경력자라고 했죠. 할아버지, 다른 집은 반찬하라고 후하게 돈을 주는데 여기는 반찬값이 너무 적네요. 하더니 열흘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두 번째 간병인은 박영자 씨였습니다. 박영자 씨는 그나마 한 달을 버텼지만 제가 전략하는 습관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간병인 박영자 씨는 할아버지 왜 이렇게 아끼세요? 모아서 무덤에 가져가실 건가요? 면박을 주기도 하며 전기를 아껴 쓴다고 난방을 너무 약하게 튼다고 불평했습니다. 결국 세 번째 간병인을 구하려고 소개소에 전화를 했더니 직원이 제게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실례지만 할아버님,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해서 간병인들이 기피하는 어르신이 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저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까다로운 사람인가 싶었죠. 간병인 비용으로 매달 400만 원 넘게 나가니 제 연금 2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들과 딸이 각각 50만 원씩 보태주긴 했지만 은행에 조금 예금해 놓은 돈을 계속 까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가 와서 생활비가 많이 들고 애들 학원비 때문에 간병비를 이렇게 계속 보태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요양원에 들어가면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고 프로그램도 잘 돼 있다는데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김영수 씨는 아들의 요양원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간병비 겨우 몇 달 보태주더니 이제는 부담되니 요양원에 들어가라니 마음이 참담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요양원에는 정말 가기 싫었지만 자식들이 간병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하니 결국 저렴하게 생활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지인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요양원 입소 첫날부터 감옥에 온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요양원에 지인 소개로 입소를 했는데 치매 환자들이 의외로 많았고 쾌쾌한 냄새도 그렇고 분위기가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밤 9시인데 김영수님, 지금은 취침 시간입니다. TV 끄고 주무셔야 합니다. 더 보고 싶은 뉴스가 있었는데 강제로 소등해야 했습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기상해야 했고 식사 시간, 운동 시간, 심지어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모든 게 정해진 시간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할아버지는 밤새 코를 골았고 옆방 할머니는 새벽마다 큰 소리로 물 좀 달라고 외쳤습니다. 식사도 획일적이었습니다. 싱거운 국과 몇 가지 반찬이 전부였죠.
소금을 좀 달라고 하면 건강에 안 좋다며 거절당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자유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산책도 정해진 시간에만, 면회도 정해진 날짜에만 가능했죠. 더군다나 요양보호사들이 밤중에 치매 노인들에게 욕을 해대고 때리는 등 학대하는 것을 보니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난 괴로웠습니다. 결국 한 달 만에 저는 도망치듯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빨리 나오시는 거예요? 적응하시면 괜찮을 텐데. 아들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혼자 살다가 죽는 게 낫겠다고요. 몸도 많이 좋아져 집으로 돌아와 혼자 지내기 시작했지만 매일매일이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5분 거리 마트를 다녀오는 것도 큰 모험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은 장을 보고 돌아오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이런 생각만 하다 잠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는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선택한 모든 방법이 남들이 정해놓은 정답을 따르려 했다는 걸요. 하지만 제게 필요한 건 남들의 정답이 아닌 제 삶에 맞는 해답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을 얻은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평소처럼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는 작은 슈퍼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슈퍼를 운영하는 임씨 부부가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우리 지연이가 피아노를 너무 배우고 싶어 하는데 피아노 학원 다니게 하면 안 될까? 나도 다니게 하고 싶지만 지금 우리 형편에 월 15만 원 하는 피아노 학원 보낼 상황이 아니잖아. 지금 장사가 안 돼 물건도 사들여 놓지 못하는데. 저는 임씨 부부의 안타까운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옛날 저와 아내의 모습과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임씨 딸 지연이가 손녀같이 느껴지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젊은 임씨 부부에게도 도움이 되고 저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였죠. 저기, 혹시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평소 슈퍼에서 자주 보던 단골이었기에 그들도 친근하게 받아주었죠. 어르신 무슨 이야기요? 내가 몸을 다쳐 일상생활이 어려운데 매일 잠깐씩 시간 날 때 제 집에 와서 세탁기 돌려주고 간단한 식사 준비만 해주면 매달 70만 원을 드리면 어떨까요? 자식들은 제 가요양 보호를 신청하라고 했지만 불편할 것 같고 당근에 알바구인을 올려볼까도 생각했는데 임씨 부부는 내 얘기를 듣는 순간 약간 놀란 듯 서로를 바라보더니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제안이 좀 의외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두 분이 지연이 피아노 학원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어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부탁을 해보는 겁니다. 요양원은 자유가 없어서 싫고 간병인은 너무 비싸서 부담되고 그저 하루 한번 누군가가 잠깐 들러서 안부나 살펴주고 작은 도움만 준다면 그게 제겐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임씨 부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그런데 할아버님, 저희가 제대로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간병인처럼 전문적인 케어는 어려울 텐데. 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당연하죠. 겨우 70만 원 주겠다고 했는데 그저 하루 한 끼 간단한 반찬 좀 해주고 세탁기나 한번 돌려주면 돼요. 특별한 음식도 필요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돕기로 했습니다. 매달 70만 원, 간병인 비용의 6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 그들에겐 적지 않은 보탬이 되는 돈이었습니다. 첫날 슈퍼임씨 아내인 현숙 씨가 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세탁기를 돌려주고 정성껏 된장국을 끓여주었죠.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가 끓여준 따뜻한 국물을 맛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현숙 씨는 슈퍼가 한가한 오후 2시경에 집에 옵니다. 총 1시간 30분 정도의 방문이지만 저에겐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간병인들은 항상 불평했습니다. 반찬값이 너무 부족하다고, 난방을 너무 아낀다고. 하지만 현숙 씨는 달랐습니다. 할아버님처럼 전략하는 분이 계시니 저도 배우게 되네요.
요즘 같은 시대에 검소한 게 좋지 않겠어요? 가끔 남편 임 씨가 집에 들러 전구를 갈아주는 등의 일도 도와주었습니다. 그저 10분, 길어야 20분 정도의 짧은 방문이었지만 저에겐 그 순간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의 딸 지연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그 아이가 가끔 엄마를 따라오는 날이면 제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죠.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 들어보실래요? 스마트폰만 보던 다른 아이들과 달리 지연이는 저와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 아이는 제게 요즘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슈퍼 임씨 부부가 저를 도와주기 시작하면서 제 삶은 놀랍도록 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집은 늘 깨끗했고 따뜻한 밥과 국이 식탁에 있었으며 매일 누군가가 제 안부를 살펴주었죠.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죠. 누군가 제 곁을 지켜준다는 믿음, 그것만으로도 제 삶은 충분히 풍요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임시 부인 현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님, 죄송한데 이렇게 돈 받고 일하는 거 다른 분들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다른 분들도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면 저희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에게 부모님처럼 대해주는 슈퍼임 씨 부부에게 감동을 받아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실은 내가 좀 모아둔 돈이 있어요. 3천만 원 정도인데 이걸로 슈퍼 운영 자금으로 하는데 보태주고 싶은데 어떨까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장사가 잘 되면 그때 돌려주면 돼요. 순간 부부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임씨 부부는 슈퍼 운영 자금이 부족해서 물건들을 많이 사들여 놓지 못해 아쉬웠는데 갑작스런 내 제안에 부담이 됐는지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고맙지만 그럴 수는 없다며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던 임씨 부부를 설득하는 데는 여러 날이 걸렸습니다. 결국 나와 임씨 부부는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첫째, 3천만 원은 슈퍼 운영 투자금으로 받되 이자 대신 3년 후 슈퍼가 잘 될 경우 은행이자 감안해서 지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둘째, 제가 혼자 살기 어려워질 때까지 그들이 저를 돌봐주기로 했고요. 이웃사촌이라고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들보다 임씨 부부가 저에게 훨씬 더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슈퍼는 전보다 장사가 더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슈퍼 앞에 재개발 아파트가 입주를 해서 손님들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슈퍼 장사가 잘 되자 고마운 마음에 임씨 부부는 이제 하루에 2번씩 들립니다. 임씨 아내 현숙 씨가 아침에 와서 청소하고 아침을 차려주고 저녁엔 남편 임씨가 잠깐 와서 저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할아버님, 오늘은 무슨 드라마 보셨어요? 그거 재미있죠? 저도 봤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삶이 불안하지도 않고요. 얼마 전에는 재미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제 이야기가 소문이 났나 봅니다. 저기 김 할아버지는 슈퍼 임씨 부부와 부모 자식처럼 지낸다라고 그런 동네 사람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현숙 씨는 저에게 놀리곤 합니다. 할아버님, 이제 유명인사 되셨어요. 다들 할아버님 비결을 물어보시는데 우리끼리만의 비밀이라고 했답니다. 노후에 혼자만의 삶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웃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매일 슈퍼임 씨 아내 현숙 씨가 해준 된장국을 먹으며 생각합니다. 행복이란 게 참 이런 거구나. 따뜻한 국물 한 그릇, 반찬 두어 가지, 그리고 매일 아침 누군가 건네는 할아버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행복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있다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